자, 반갑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3, 4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현대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예전에 비하면 내가 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맞나?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내 목표는 해법에 있는 것 좀 듬성듬성 뛰어넘더라도 좀 다 보자라는 주의였는데, 앞쪽은 열심히 본 것 같은데 1990년대 이후에 그죠? 그걸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 7월까지 쭉 가면서 8월까지 가면서 계속 공부해 가야 될 것들이니까 계속 하세요 그냥 그렇게 뭐 어쩌겠어요. 그럼 내하고 같이 한다 해서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냥 열심히 같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전에 봤던 현대시 이론 그죠? 그걸 집어 던진 게 나는 아주 가볍고 좋았어요. 그거 예전에 해보니까 내가 내용이 무지 좋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그냥 해 나가는 게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그 요즘 시험 문제 자체가 아주 복잡한 이론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죠? 오히려 작품 분석이나 텍스트 속에서 그 맥락적 이유를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 유행이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이론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할 때 내주는 것도 이제 시는 한 3편 정도로 줄이고 이제는 2편이나 3편으로 줄이고 그 소설을 좀 더 비중 있게 좀 다루면서 매주 읽어야 될 분량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소설 2달 동안 소설을 공부할 텐데 우리 시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소설도 되도록이면 작품 수를 좀 늘려서 좀 중간중간 뛰어넘더라도 연도 구분 없이 좀 읽어 나가자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될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처럼 계속 순서대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어차피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소설을 읽다가도 저 80년대 90년대 소설들은 원서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담이 되니까 한 일주일에 뭐 많아봐야 한 2편 정도 아니면 한 편 2편 정도만 되게끔 그죠? 좀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서서히 찾아 읽어 나가면 어차피 8주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앞에서 계속 해 나가는 중이니까 그죠? 그리고 텍스트를 안 읽고 공부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작품 맥락 분석에 좀 집중해 보면 그 약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쨌든 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이론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걸 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난 기존의 소설 이론과 관련된 소설 경영론 쪽이 내가 진짜 열심히 고민해서 고생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버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내준 것은 그 중에 제일 앞부분만 붙여놨습니다. 기존의 소설 이론서 있잖아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것에 제일 앞부분, 이건 왜 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그래도 소설에 대한 기본 이해는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저번에 현대시 했던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된 정도, 그죠?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한 파트씩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얼추 8주 정도 잡힐 거예요, 그죠? 잡히고 끝에 갈수록 한 30분 정도로 짤막하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는 오롯이 소설 작품 보는데 좀 주안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작년까지 방식과 뭐가 다르냐? 다르죠.
작년에는 소설 이론도 무지점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웠고, 그죠? 어쩌면 간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약간 학문적 용어가 좀 많고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심지어는 읽어 나가다 보니까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렸잖아요. 왜 그죠? 심지어는 막 2시간 동안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랬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1시간 안 걸리게끔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롯이 2시간 이상을 소설 보는 것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현대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해법에도 그 현대 소설 핵심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보면 일종의 문학사 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학사 개관 정도로만 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학사 개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번에 1월 정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문학사와 관련해서 좀 쉬운 책들 중심 보라고. 어려운 책 절대 볼 필요 없으니까 쉬운 책들 보라고. 아시겠죠? 그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걸로 좀 감안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읽어야 된다. 언제였던가? 그때 좀 똘똘한 남자친구들이 좀 몇 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소설 읽기를 좀 많이 권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원본을 저렇게 막 뒤져가지고, 요즘 구글에 보면 다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파일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다 봤던 기억이 나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그 친구는 뭐 그래가지고 바로 합격해가지고 현장에 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그러더라고. 나는 그랬거든요. 나도 내가 다 뒤져가지고 심지어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빌려서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엊그제도 도서관 가가지고 김남천의 작품집하고 김유정 작품집을 다시 빌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김유정 작품을 읽다가 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품집 전체를 몽땅 빌려오면 해법에 있는 작품도 읽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해법에 없는 것, 예전에 읽었던 걸 중에서 제목 보고 기억이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읽어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재미를 다시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보내기도 무지 좋고, 뭔가 집중하기도 좋고, 그죠? 그리고 공부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에서 항상 빌려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원전을 찾아 읽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않을 때는 나도 인터넷에서 뒤집니다. 원전을 뒤져서 단편 같은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그냥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고 잘 안 읽히니까 나는 꼭 출력을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출력본이 막 엄청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꼭 출력을 해서 줄 짝짝 끄가면서 읽고 그랬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출력을 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뒤져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단편조차도 다 실려있지 않고 중간 생략된 게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건 좀 읽지 마라. 알겠죠? 그런 게 읽지 말고, 우리가 무슨 추론적 독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중간 생략된 부분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죠? 되도록이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도서관 가가지고 다음 주에 읽을 거리를 미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여를 해서 몽땅 빌려와서 한 2주분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읽어 나가고요. 그러면서 다 읽고 난 거는 이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원전은 다 읽으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소설은 그러면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거 예전부터 고민이었는데 지금처럼 해법을 보지 않은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아마 적어도 예전에 서술형이나 객관식 정도의 때까지는 해법을 본 게 아니고 그때는 한국문학 통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권영민 선생님의 한국문학사, 현대국 문학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게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게 서답형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썩 효율적이지 않아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었죠. 원래 소설은 어떻게 정리하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정리하는 방법이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문학사 중심으로 볼 것이냐, 작품론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나는 옛날에 훨씬 과거로도 돌아갑니다만은, 나는 현대소설에 준해서만큼은 문학사 중심으로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사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작품론 중심으로 정리하거나 작가론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건 답이 없다.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정리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책에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학사 중심으로 정리하면 일단 문학사를 알아야 되고, 그 문학사에서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작가가 그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걸 생각해서 특히 그 문학사의 중요 키워드에 맞게끔 그 작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작가의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 하는 것에 좀 치중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는 공부할 때 문학사 쟁점이라는 것에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쟁점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요즘도 쓰면서 책이 있습니다만은 김윤식의 한국문학사라는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 책을 요약한 것을 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뭔지 알겠죠? 그런 책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이제 어제 교육론이나 문법 하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자,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법에. 난 해법을 좋은 책이다 생각하니까. 해법을 펼치 보면 42쪽 한 펴 보겠습니다. 나 해법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문학사 개관에서 20년대에서 45년까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문학사 정리예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 시기 소설의 경향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나오고, 그 밑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소설의 유행이란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고, 그죠? 그 밑에 해당되는 작가도 있고 작품도 있잖아요. 왜?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데, 이 해법에 보면 이분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앞에 목차에 들어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양껏 읽고요. 다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작품이 배따라기가 있으니까, 이 해법에 보면 배따라기가 있나? 없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없죠? 야, 없구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8쪽에 소수가 구부시 1일, 모더니즘 계획이니까, 그죠? 이거 한번 펼쳐볼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사 개관을 보면서 20년대에서 45년대 보면서, 그러면 박태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볼 거잖아. 왜? 맞잖아요. 문학사 개관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 박태원 소설 중에 소설가 구보수의 1위 읽다, 그죠? 있으면 소설가 구보수의 1위를 그 밑에 정리하는 거야. 아시겠죠? 박태원의 전체적인 경향을 한 2문장 이내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죠? 예.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학사가 나오고, 문학사 개관이 나오겠죠? 짤막하게, 되도록 짤막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그 문학사의 대표 작가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문학사의 경향이 나오겠죠. 그 문학사에서 경향이 나올 것이고, 맞죠? 그 문학사에서 중요한 경향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다 보면 이 시기 소설의 경향 나오잖아. 왜? 그죠? 나올 것이고, 그 경향에 해당되는 작가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잖아요. 나올 것이고, 그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작가에 대한 소개는 짤막하게 정리하고, 작가에 대한 소개는 짤막하게 정리하라고. 알겠죠? 길게 하지 말고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그 작가의 대표 작품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해는 해법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거, 이 작가 하면 이것, 이 작품 하면 이것. 아시겠죠? 이 작품에서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이것.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 문장은 정말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싶을 때는 그거 찾아서 정리하고. 뭐 말인지 알겠죠? 절대 길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그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한테. 소설 어떻게 정리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나는 옛날에 소설 정리할 때 진짜 소설을 읽거나, 우리는 그때 해법 이런 걸 없었으니까, 소설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그 작가나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메모를 했다. 진짜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짤막짤막하게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꼭 기억해야지 싶은 것만 몇 개 기록했다. 그게 무지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되더라.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뭔가 기록하지 않으면 세월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기록해두면 언제 도움이 되느냐면 시험 치기 전에 무지 도움이 됩니다. 이거 내가 꼭 봐야 되겠구나. 한 번쯤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움 돼요.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길게 메모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길게 메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양이 많아지고, 그죠? 뭐가 중요한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길게 메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100편의 작품을 읽잖아요. 그죠? 읽으면 100편의 내용이 정리되면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걸 볼 때마다 정리해 넣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의가 생기잖아. 왜? 그것도 상공파율에 하세요. 예, 성의가 생기면, 왜 여러분들 보다 보면 성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문학은 꼭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최근에 몇 년 거 그런 것들을 꼭 보게 돼 있거든요. 꼭 봅니다, 사실은. 안 가면 EBS에서 나온 특강 같은 거, 여러 가지 수능 특강이 아니어도 다른 책들 많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를 꼭 합니다. 이 속에서는 꼭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는 약간 현대적인 감각을 키울 수가 있죠. 맞잖아요. 이 해법은 아무리 멀리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학습활동을 정리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교과서의 학습활동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근데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설을 본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요즘 트렌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런 해법을 보고, 수능 특강 같은 걸 보고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더 보충해서 적어 넣으면 돼요. 짬짬이 조금씩. 아시겠죠? 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 말의 요지는 짧게라도 그렇게 정리해 가라는 뜻이에요. 소설이라고 정리하지 말고, 그죠? 아는 게 아니고 조금씩 정리해 가라.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해서 소설을 내가 쭉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가서 기출문제를 해. 풀이를 하고 나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왜? 그죠? 푸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럼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출문제는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교육론이나 문법처럼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고작 해봐야 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출 문제는 시 따로 모으고요, 소설 따로 모으고요, 그죠? 고전시가 산문 따로 모으는 것밖에 안 돼요. 따로 모으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만약에 고전시가 들어가면 이거는 고대가요야, 향가야, 이런 식으로 모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5월 가서 다시 이야기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문학은 지금 소설 시간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문학은 시, 소설, 고전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이 정리하는 파트가 좀 달라요. 방식이 좀 달라. 뭔지 알겠죠?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소설은 특정하게 영역을 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따로 이제 소설을 따로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기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기출 문제를. 그러면 소설은 그럼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아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다가 기출 문제 뭐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요 뒤에 해당되는 작품이나 작가 밑에 끌적여 두는 것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전 시가나 산문은 장르가 중요하거든요. 맞잖아. 현대 시나 소설은 시 자체, 소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리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 자체가 중요하고요, 소설 자체의 이해가 더 중요해요. 뭔지 알겠죠? 근데 고전은 장르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장르에 대한 배경적인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요즘 감각에 맞게 텍스트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 이는 무지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그거는 다음에 내가 5월에 가면 또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식으로 고전 시간은 일일이 텍스트를 분석해가면서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내가 공부하면서 쪼개가면서 공부한 거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시, 소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나 소설은 답이 없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지금만 공부하게 된 시나 소설의 키워드를 적는다면 그건 답이 돼요.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어요. 객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고전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정리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고전시가나 산문은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견조차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시가 교육론이나 작품론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왜? 보면 거의 답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고요. 그거는 이제 5월부터 해도 되고, 지금은 시는 이미 해오고 있으니까, 그죠? 소설에서만큼은 소설 읽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문학사를 적고, 간단하게 적고, 경량 적고, 그 경량에 해당되는 작가 적고, 작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2줄 적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작품들, 여러분들 공부한 작품도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고, 필요하면 기출문제, 언제 이 문제가 나왔는지 기출문제 볼 때마다 해당되는 거 찾아서 적고, 그죠? 그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정도 적어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문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수능 특강 이런 거 볼 때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좀 더 보충해 넣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소설도 정리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소설도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라면 시험 남기고 얼마 안 남겨놨을 때 볼 수 있는, 그죠?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두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런 정도로만 공부하면 정리해 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대단한 체계를 세워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정리하는 것이 뭐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알 바 아니죠.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정도 체계는 쓰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네. 질문. 네. 예. 네. 네. 아, 서답형 먼저 보세요. 예. 이게 문학이 왜 내 서답형부터 보라 하냐면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문항수가 너무 많습니다. 작품 수가, 그죠? 너무 많고, 뭐랄까. 지금 만약에 2018년 정도였다면, 지금이 2018년이라면 서답형만 보라 소리 안 했을 거예요. 난 절대로. 아시겠죠? 지금 벌써 서답형을 놓은 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문학 작품 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는 꼭 하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문학 공부 많이 돼 있고, 그 작년 문제풀어 봤을 때, 성적표 받았을 때 성적이 까딱까딱 하거나, 전공이 실제로 기준점을 넘어서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어깨 정도 올라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객관식을 꼭 보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객관식을 꼭 보라고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식을 보면 은근 그 객관식에서 반복되는 서답형에서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작품도 반복되고 객관식의 뭡니까 선지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객관식을 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어깨를 넘어서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왜? 어차피 서답형 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야. 아니 서답형 때 나왔던 문학 문제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 다시 풀어본다 해서 뭐 그게 다시 반복될 리도 없는데 맞잖아요. 반복될 리도 없는데 그걸 지금 뭐 그렇게 꼭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아니죠.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고 그 답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맥락을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맥락을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서답형을 꼭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앞으로 넣을 거리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깨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객관식을 꼭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교육로 문법 문학 오늘 다 해보면 다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달라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영역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같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없나요? 없으면 난 바빠서 그냥 읽어놔야 되는데. 예. 무슨 개론서요? 그럼 고전이잖아요. 뭐? 현대? 현대 뭐? 아니 현대 뭐? 현대 소설 경론 이야기했잖아요.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요 근래 기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죠. 요 근래 기출 문제 보면 은근 여러분들 텍스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 근래 와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하게 된 거 보면 나도 여러분들 작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죠? 이 속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읽다 보면 이 해법조차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 맥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 그죠? 실제로 아 이런 걸 놓쳤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읽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작품을 읽다가 여러분들 작품을 읽으면 뭐만 남아요? 사실은 스토리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해법에는 해설이 있잖아요. 이 책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어휘풀이 있죠, 구절풀이 있죠. 특히 나는 구절풀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구절풀이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른쪽에 활동에 대한 정리까지 있죠. 얼마나 좋은 책이야. 심지어 문제까지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무지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이 왜 좋냐면 전체 줄거리 있죠. 전체 줄거리에서 요 왼쪽에 텍스트가 구성 단계상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다 설명해 놓고 있죠. 알겠죠? 심지어는 인물 관계도까지 다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거야. 읽다 보면 특정 부분이 왜 인물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 부분에서 왜 관점이 바뀌지? 왜 시점이 바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 묘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지? 이 대화가 뜻하는 바는 뭐지? 왜 갑자기 놈이라는 말을 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걸 알게 된다고. 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소설을 읽기만 했던 사람들은 스토리만 기억나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리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무지 재미가 있고 꼼꼼하게 읽혀야 됩니다. 그 나는 이제 이렇게 8주 동안 쭉 하면서 꼼꼼하게 읽기에 시범을 몇 가지만 보는 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죠?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그걸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 나가겠죠. 그죠? 그럼 작품은 작품대로 여러분들 읽고 올 거잖아. 읽고 오거나 집에 가서 또 읽을 거잖아. 그러면 같이 또 꼼꼼하게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의 공부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 무지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인강을 듣는 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있잖아요. 적어도 한 2년 이상 전에 것부터 해서 2년, 3년, 4년,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문제 중에서 필요한 텍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로 다 주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것이죠. 직강에 온 분들은 또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또 따로 또 만드는 문제가 있잖아. 그것까지 다 풀어보잖아요. 왜? 도대체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야? 무지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지 많이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국어과잖아요. 국어과인데 국어과는 국어과의 성격이 반복 교과라 했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작품론 중심으로 정리하거나 작가론 중심으로 정리할 때 내가 항상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작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뭐냐면 이게 그 작가가 아닌 사람이 놓으면 답을 못 쓰는 거야? 이런 질문 던져요. 또 그렇지 않으면 작품론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모든 작품론 있잖아요. 작품을 다 읽거나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넣으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선생님이 정리했던 그 소설론 있잖아요. 소설 작품들 정리해 놓은 거, 그것을 그러면 시험 문제 넣으면 선생님 다 만점 받는 거예요? 소설도 만약에 선생님이 읽었던 소설 다 정리한 게 있다, 그럼 그것을 문제가 넣으면 선생님 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보면 여러분들 임용과 관련된 개론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두꺼워요. 문학과 관련된 책. 심지어는 막 이만큼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거 보고 있을 때마다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종이 낭비다, 자원 낭비다, 이런 생각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개인적으로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이야기 합니다. 혹시 문학 교과서 한번 똑바로 본 적이 있느냐? 고등학생들이 보는 문학 교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꼼꼼하게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아니요 해. 그걸 왜 봐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문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정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작품 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바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작품 다 읽었냐? 평생 지금부터 하루에 10권씩 읽는다 하더라도 평생 간다고 작품 다 읽을 수 있을까? 어차피 못 읽었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믿어야 돼요.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문학 교과서 읽잖아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작품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문학사, 알겠죠? 그 다음에 작품론, 오만 내용이, 장르론, 오만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교과서는 뭡니까? 교사용 지도서 같이 볼 거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할 때 문학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꼼꼼하게 봤다면 그런 이야기 못하죠.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 합니까? 오리오리 하잖아요. 그죠? 그 오리오리 하기 때문에 그건 제껴놓고 일단은. 아시겠죠? 제껴놓고 지금은 우리가 파트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트별로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소설을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이 소설을 하려면 소설을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1, 2월 했던 식으로 시를 공부한다 친다면 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죠. 얼마나 좋아. 이 책이. 근데 뭐 굳이 학원에서 책을 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그 학원에 책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해법보다 잘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만들 때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넣는 작품마다 학습 활동 있잖아요. 그것만 또 따로 다 떼어서 또 책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왜 그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자원 낭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난 자원 낭비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노력할 거면 어떤 문학 작품이라도, 책이라도요,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그러냐면 국어과는 방법 교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시가 있으면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시를 다 분석해봐야 아는 거야?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을 내가 읽고 나서 소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소설을 다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라고. 방법 교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만약에 소설이 있으면 우리 소설의 부분을 읽으면서 구슬풀이도 하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학습 활동에 대한 이해도 구하잖아요. 왜? 그죠? 그랬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8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심지어는 얼마나 중요하면 위에 이 책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도 다 정보가 나와 있잖아. 어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 성의가 조금만 더 있다면 나도 사실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낼 때 그렇게 합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현진근의 고향을 내가 펼쳐놨는데 이 고향이 있으면 이 문제를 꼭 내야 되겠어 싶으면 이 고향에도 인물 관계도 뿐만이 아니고 작품 연구소에 보면 20년대 조선 현실과 고향, 그를 대하는 나의 심리 변화, 민요가 지닌 의미, 심지어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그의 태도 변화, 고향의 서사 구조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이것조차도 의심스럽잖아. 도대체 그 교과서에는 학습 활동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지? 궁금하잖아. 문제는 내긴 내야 되겠는데. 맞잖아요. 우리 이걸 내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겠어요? 굳이 그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합니다. 문학 창비에 이게 나왔구나. 비상 박한수 선생님의 국어 교과서에 나왔구나. 그 두 개 찾아요. 해당된 작품에서 고향을 찾아냅니다. 교과서에서.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실려 있구나.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는 이거였구나. 뭔지 알겠죠? 교과서에서는 그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 작품이 나왔었구나. 근데 문학에도 실려있고, 그 다음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 작품이지만, 뭐가 다른 거야? 성취 기준이 다르구나.
맞잖아요. 최소한 하는 작품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성취 기준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구나.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다르니까 뭐가 다를 수밖에 없어. 학습 활동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맞잖아요. 어차피 해석은 거기서 거기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고 나서 학습 활동 교과서에는 저 학습 활동은 저렇게 풀어냈구나. 그걸 다시 해법에 가져온다고. 해법에서는 그게 어떻게 실려있지?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낼 때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보면서 문제 낼 수도 있고, 그죠? 낼 수도 있고, 교사형 지도서는 어떻게 돼 있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교사형 지도서를 펼쳐놓고 또 찾아본다고. 교사형 지도서는 이런 설명이 더 있구나. 이런 걸 의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참고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내면 되겠어. 하면서 문제 낸단 말이야? 혹시 궁금하잖아. 또 검색합니다. 현직을 고향, 수능 특강에는 혹시 넣은 적이 없을까? 모의고사는 넣은 적이 없을까? 뒤지죠? 요즘엔 다 넣잖아요. 왜? 그죠? 그럼 현직근의 고향이 넣었던, 수능 기출문제나, 안 가면,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넣은 모의고사가 넣은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떻게 넣었지? 뒤져봐요. 모의고사의 포인트는 저거구나. 보기에는 저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 보기 너무 괜찮은데? 저 보기를 꼭 보기로 가져와서 저와 관련된 문제 내봐야 되겠어. 그 보기 갖다 넣어요. 뭔지 알겠죠? 갖다 넣고 그 텍스트는 가가 되는 거고 보기는 나가 되거나 또 다른 보기를 넣는 것이고. 뭔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혹시 객관식 문제를 보다가 설명이 나와요. 설명 뒤져봅니다. 이 내용에서는 보기와 관련 내용 설명을 저렇게 다뤘구나. 해당되는 문구는 저렇게 달았네. 그 문구를 전체 묶어서 가라고 해요.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보기의 내용과 가를 묶어서 작성 방법 있잖아요. 그 하나 문제 내는 거죠. 내가 문제 내는 것도 다 가르쳤네,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걸?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매주 문제 내는 사람 중에 수능 특강까지 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런 거 참고하지 않나? 한단 말이죠.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똑같이 내겠지? 얼마나 좋아, 이 책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책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 이름에 걸맞게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쓸데없는 자원 낭비하면서 그렇게 책을 내지.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공부하는 방법 다 가르쳤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흩어지잖아. 맞죠? 맞잖아요. 너무 흩어지죠? 흩어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교과서도 다 정리돼요.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 내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렴적인 공부가 돼요. 그러면 짬짬이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것처럼 보이잖아.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다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통해요. 끝에 가면 올해는 뭐가 시험 나오겠는데? 가끔 가다가 똘똘한 친구들 그런 이야기 한다? 똘똘한 친구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시험, 모의고사 이제 거의 끝날 때 갈 때쯤 돼서 만나서 이야기 하잖아. 그죠? 물어봐요, 내가. 야, 올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올해는 이상하게 뭐가 자꾸 나올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신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면 그 사람은 요즘 트렌드를 다 안다는 거야. 많이 봐서 자꾸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거야. 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일단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고, 그 사람이 합격한다는 뜻이야. 그 문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합격할 운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놓을 것 같다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만큼 그 사람이 노력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 어느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나왔어. 틀려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해했죠? 예. 그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내 세수를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어, 언젠가부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소리 안 들었거든? 예전에 수강생 많을 때는 사실 그런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어요. 어떤 소리냐면, 그때는, 나는 그때 어떻게 강의했냐면, 심지어는 매주 수업 분량을 이만큼 제본에서 다 나눠줬어요. 절대 양이 많지 않아. 나는 무조건 양이 적어야 돼. 양 많은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저만큼 얇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매주 공부할 분량을 다 나눠줬어요. 난 책이 없어요. 책이 많지가 않아요. 다 나눠주고 그걸 한 주 분량으로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만 하면 돼. 내 입에 발리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것만 하면 돼. 그랬단 말이야.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던 시대였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 제도도 많이 바뀌고 이제 직강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죠? 바뀌고 난 뒤에는 사실은 나는 내가 준 대로 이대로만 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뭔지 알겠죠? 됐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좀 연배도 있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제가요 노량진에서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 공부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제는 다시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 선생님은 노량진의 터줏대감처럼 독서실에 치료받기 와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할 수업 들어보고 그랬어요. 사교성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은 합격해서 경기도에 안양인가 수원인가 그쪽에 발령받아갖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 이후로 종종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 공부를 제대로 해봤다. 여기 와서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봤어요.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예전에 짬짬이 내가 공부할 분량을 딱 최대한 줄여갖고 이것만 하면 돼라는 시대에는 그냥 진짜 이것만 하면 되는 시대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하는 거야? 그냥 내용만 공부하는 거죠. 진짜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직강이 이렇게 팍 줄어들었잖아요. 왜 그죠? 줄어드니까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뭐 한 강의실에 400명, 500명 앉아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러고도 뭐 위에 층이도 있고 밑에 층이도 있고 막 영상으로 보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내 이후로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아무도 그런 수업을 한 사람이 없다고. 교육학도 그 정도 수강생 많이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보이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이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눈에 잘 보일 거잖아.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눈에 보일 거잖아. 맞죠?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예전보다 공부 분량이 많아졌어요. 공부에 대해 분량이 많아졌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내 처음 강의하러 왔을 때는 1, 2월 하고요. 3, 4월 반복하고요. 5, 6월에 할 게 없어서 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도 보고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쉬지? 교과서 같은 걸 안 봐? 해서 내가 교과서 분석을 넣었다고. 5, 6월에 넣었다고. 뭔지 알겠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만큼 양이 적었던 시대고 어느 순간부터는 양이 많은 시대였다고요. 그죠? 그런 시대는 내가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무지 많이 양이 확보된 늘어난 시대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제 공부할 분량을 이만큼 하면 돼가 아니고 이제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죠. 직강을 좀 더 강화해서
공부를 좀 하게끔 시켜줘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1년 내내 그렇게 잘 따라하고 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잘 따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결국 그 친구만 합격 못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서초구에 복지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나이 차이도 1살인가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친구 뒤늦게 나이가 많아서 수업 들어와 학원에 왔는데 그 친구 얼마 전에 한 5년 6년 됐나? 그 뒤에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나보고 옛날에 그 왜 선생님이 그 그룹 스터디 할 때 그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뭐 해요? 연락해요? 했더니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 아, 연락도 하고 있다고 아직도. 그때 자기가 주로 친하게 지냈던 그룹이 2개 그룹이 그에 있었는데 전체 9명이라고 자기하고 합쳐서 있었는데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었는데 시험시험 다 합격해 갔어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밖에 안 남는 거야. 그 자기는 이제 뒤늦게 학원가 돌다가 그냥 복지공무원으로 합격해 갔어요. 지금 서초구에 있거든요. 다 합격해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배운 게 뭐겠어? 내가 그때 늘 이야기했거든요. 절대 공부는 손에서 놓지 마라. 언젠가는 합격한다. 시험시험 다 합격해 간 거야 그냥. 어느 순간에 9명 중에 자기만 남고 10명이 다 합격해 간 거죠. 자기는 공부를 중단했었거든. 학원 간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터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만들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한테요 수업 들어온 사람들이 합격에 나가든 합격에 나가지 못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걸 해봤다. 처음으로 1년 과정을 제대로 안 밟아봤다. 이런 이야기를 무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올해 와서 합격 영상 찍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의고사 꼴찌 내고. 그런데도 합격하잖아. 자기는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대요. 공부란 걸 처음 해봤대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딴 학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했었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세수하면서 든 생각은 거기서 하나 플러스해서 이거예요. 근데 왜 예전만큼 수강생이 그리 많지 않지? 를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하게 된 거야.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게 친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어. 친절하지 않은 내가 수업을 친절하지 않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친절한 거냐? 일단 뭐든지 만들어서 떠먹여줘야 돼. 맞잖아요. 뭐든지 만들어서 확신을 줘가면서 이것만 보면 돼!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성의를 보여가면서 있잖아요. 자료를 맨날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고 수십 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매주 해야 되는 게 성의처럼 느껴질 수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심지어는 개론 수업 봐버리지 그 다음에 이런 해법 봐버리지 이러니까 누가 성의 있게 보이겠냐고. 수험생 입장에 볼 때는 황당하지. 이게 무슨 학원 강의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내가 세수하면서 깨달은 거죠. 난 도통했어 이제.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분한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1년 커리를 그렇게 짰다고 사실은. 좀 줄여가는 식으로 짜긴 짰는데 빨리빨리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가장 많이 듣게 요 근래 한 10년 동안은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고 제대로 해봤고 1년 제대로 공부해봤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라고. 아시겠죠? 아침에 이쌤한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뭔가 할 때 두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부터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구상부터 하고 내가 어떤 집을 사기를 원하느냐, 그 집에서 내가 뭐가 꼭 필요하냐,
내가 설계사에게 그죠? 온갖 걸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사실 집 못 짓습니다. 우리처럼 공부할 때는요. 일단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먼저 조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이야기했듯이 교과교육론은 교과교육론 중에 특정 부분만 먼저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모든 영역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어문론만 또 어문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문 변동이 있으면 어문 변동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부분으로 나눠서 해보면 약간 원래 과정이라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약간 행동주의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 되거든요. 조금 단계를 조금만 밟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고를 해보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내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이전에 했던 것부터 다시 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거 하잖아요. 왜 그죠? 하면 오늘 하는 것만이라도 해보라고. 뭔지 알겠죠? 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당장 이번 주 그룹 스터디 통해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그거라도 해보라고요. 아시겠죠? 그거라도 해보고. 그러면 고전은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고전은 적어도 이제 분석적으로 매주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분석적으로 시구풀이까지 해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보려고 노력은 해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에 올해 가서 고전할 때는 다시 장르 중심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장르에 대한 이야기, 시대사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때 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설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네. 내가 딴 이야기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시간 애매하긴 한데 좀 쉬었다가 소설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그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